오늘은 투자 시장의 흐름 변화를 다시 한번 짚고요. 주말에 보도나 이런 것들, 즉 투자자의 심리 동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있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거든요. 코스피 지수가 여기 보면 60일 이동 평균선에 딱 걸려 있습니다. 지금 일봉으로 보면. 근데 여기 보시면 S&P 500 지수도 보면 60일 이동 평균선에 지금 걸려 있어요. 둘 다 120일 이동 평균선은 깨졌고요. 60일 이동 평균선에 걸려 있는데 여기 하나 보도를 보면 한국일보 허경주 기자께서 12월 18일에 올리신 거거든요. 전망이 안 좋은데 내년도 한국당 아시아는 랠리를 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곳이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을 주목하라 이렇게. 그래서 11곳 금융사 전문가가 아시아 시장은 좋을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뭐 노무라 11곳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JP모건만 전망치가 0.6으로 가장 낮고 모건 스탠리가 15.3으로 아시아 증시 평균 상승률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하나를 보면요. 최근에 이거 OFR입니다. Financial Research.gov에서 하는 OFR인데 그러니까 그 금융시장 변동 상황 체크 모니터링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파란색 있죠, 이거 파란색. 이게 이제 주식시장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급등하는 이게 위에 리스크가 커지죠, 주식시장 안에서. 그리고 여기 보면 변동성. 예. 주식시장 변동성이 지금 커져서 이 리스크가 같이 따라 올라가는데 요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미국이에요, 미국. 얘가 유나이티드 파란 걸 미국이죠. 여기도 들려 올라가고 있는데 다른 선진국 기업이나 뭐 이머징은 상대적으로 큰 변동성이 그렇게 보이진 않았는데 이거 미국이죠. 미국이 요새 그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국가들보다. 달러 얘기는 요거는 좀 이따 드리고요. 환율 얘기는.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전문가 쪽에서 이렇게 예측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아시아 시장이 좋을 거라고 예측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이미 이건 얘기 드렸지만 중국이 위드 코로나 바꾸면서 이벌창 기자께서 12월 9일날 조선일보에 올린 기사인데요. 여기 안에 보면 조금 더 내용이 잘 정리가 돼 있어 다시 한번 올렸거든요. 여기 보시면 경제 기조는 합리적, 안정적 그러다가 호전을 추진하겠다는 걸로 좀 강하게 바뀌었고 방역은 아예 제로 코로나 언급이 없어졌고요. 기업 입장에서 놓고 보면 독점이나 부점 경쟁, 그다음에 자본의 야만적 확장. 그래서 굉장히 기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여기 보면 뭐 그 알리바바, 디디 주식 뭐 텐센터 뭐 이런 그 IT 관련된 기업들, 그 플랫폼 기업들을 지지하고 민영 기업을 보호한다는 쪽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거든요, 내용이. 그다음에 부동산을 짓누르다가 여기 보면 그 우수 부동산 기업 같은 경우는 위기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빅테크 가장 충격이 두 개죠. 제로 코로나도 있지만 기업을 짓눌렀는데 빅테크와 부동산 기업이 규제 타깃이었는데 경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 플랫폼 기업이 경제를 발전하고 경제 발전을 이끌고 일자리를 창조하고 국제 경쟁력의 실력을 발휘한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부정적 영향력을 통제하고 자본의 야만적 확장을 억제한다 등 문구를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사장 칼날을 들이댔던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 출신 등 빅테크는 다시 품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예, 빅테크 때리는 게 끝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살리기 위해서 지금 난리를 치고 있고 이미 보여드렸지만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에 비해서도 아랫방으로 지금 계속 추세적으로 가격이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관련된 빅테크 기업하고 부동산 관련된 정책 그런 기업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러니까 소비 시장을 살리겠다. 여기 보시면 국내 수요 확대에 주력하고 소비 회복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사 내용에 보면 그 해외로 이전하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자본 있죠. 외국 자본 그런 것들도 좀 잡아야 되겠다 그런 내용들이 어딘가 여기 나와 있거든요. 여하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시아 시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를 좀 긍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전망을 그렇게 현재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요 국가들 중에서. 이게 미국이나 유럽은 좀 그렇게 하기가 녹록치가 않은데요. 그 가장 주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주요 국가들 제가 OECD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CPI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 뽑아놓은 거거든요.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이게 1.6%. 이거는 식품류만 포함된 거고요. 식품류만 본 거고 이게 전체 CPI입니다. 중국은 지금 1.6이고요. 일본이 3.7이거든요. 우리나라는 5% 나왔고 프랑스가 6.2, 여기가 미국인데 7.1, 여기 영국이거든요. 9.3, 여기가 독일입니다. 10%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은 지금 에너지 관련된 문제 때문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아직까지는 이제 러시아 쪽에 많이 천연가스라는 것들을 의존하고 있어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요. 주로 아시아 지역이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적으로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통화 정책을 완화시키는데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긴축을 지금 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쪽 특히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바꾸고 성장 동력으로 움직이면서 여기 보면 아까 보여드린 것 중에 얘기 안 드린 것 중에 통화 정책도 공격적으로, 여기 보면 재정화폐 정책도 적극적으로 바꾸겠다고 입장을 바꿨는데 요 밑에 보면 화폐 정책은 합리적으로 적당히 실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강력하게 실시하겠다는 기조로 바뀌었다고 그랬거든요. 내년도에 기준금리나 이런 대출금리 정책을 강력하게 인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걸 열리는 거고, 그런 것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언제 액션을 취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코로나 팬데믹이 현재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그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나 이런 게 공격적으로 움직이면 주식시장은 미리 선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들이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맞물리면 역시 환율도 아랫방향으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킹달러 뭐 1130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게 원달러 환율하고 달러 인덱스거든요. 실제로 1130원대라면 이연저리에 있는 건데, 이연저리 여기 보면 여기 있죠. 1140원입니다. 이게 환율이에요. 달러 인덱스가 아니고, 이 보라색이 원달러 환율이고 달러 인덱스는 왼쪽입니다. 축에서는 안 보이는데. 근데 이연절까지 내려오면 이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고 2002년도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을 잘 관리해서 글로벌에서 가장 잘 경제를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될 때거든요. 그때까지 환율이 밀려 내려갈 것이냐, 전 이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려간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인 요원저리까지는 내려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0원대 초반까지 정도까지는 밀려 내려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시기에는 여기까지 밀려 내려갔다는 얘기는 글로벌 주식시장은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최소한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위로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도 주식시장이 좀 더, 제가 그 희망 고문을 계속 당한다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저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더 기다리면 일정 부분 회복하는 상황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더 나왔다라고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일 것 같아요. 물론 경제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확연히 좋아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이 랠리를 치는 건 아닐 거고요. 일단 초반 랠리는 중국이 통화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내리면서 그게 이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게 먼저일 거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경제지표에 반영이 되는 것들이 보이면 추가적 랠리가 있겠죠. 그런데 그게 일정 부분 올라가다가 더 이상 추가 상승 여력을 보이지는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 그 얘기는 좀 더 이따 드리고요. 위드 코로나 가면서 뭐 화장장 난리치고 있고 시신, 이 기사도 나왔습니다. 한국경제 12월 18일 날 이영호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컨테이너 박스, 이거 예전에 코로나 난리칠 때 나왔던 기사잖아요. 이런 기사들이 이미 쏟아졌고 이런 형태로 계속 갈 것 같습니다. 관영통신이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에 대해서 무시하는 방향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이 상황을 그냥 계속 유지하다가 전 세계에서 한 번씩 난리를 다 쳤었죠. 우리나라는 최악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최악까지 갔다가 다시 회복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겨울 쌩 난리를 치고 나서 이제 춘제절까지 지나고 나는 그때 피크를 치고 좀 지나서 내년도 한
2월 말이나 한 3월 정도 돼야 피크 치고 내려오는, 그러면서 이제 안정화 단계로 가는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이런 뉴스 보도들이 계속 쏟아질 것 같아요. 최악으로 계속. 이제 미국 시장에 뭐 금리를 인하한다, 올린다, 계속 추세적으로 올릴 거다, 이런 서로 이제 월가하고 연준하고 계속 난리를 쳐대고 있는데, 이거는 김흥록 기자께서 12월 18일 날 서울경제 올린 기사인데, 저는 이게 지금 결정지을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금리를 내서 실제로 아시아 경제가 살짝 들리는 모습이 보이면, 미국 경제가 굳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높게 인플레이션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금리를 굳이 내려야 될 필요성을 안 느끼게 될 거예요. 다만 미국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금리를 내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최종 결정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경제 지표 흘러가는 걸 보고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시기 중요한 거는, 경제 지표가 세차게 내려간다거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어떤 충격파가 일어나면 연준은 급격하게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내용을 찾느라고 제가 잠깐 세웠었는데, 여기 보시면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칼럼니스트 누구는 시장이 맞다면 금리는 내년 여름 정점을 찍고 2024년 말기 거의 2%포인트 하락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결과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부분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이 차트를 보여드렸죠. 금리가 내려가면서 주식시장에 랠리를 칠 수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시장이 조정받으면서 채권 수익률이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주식이 일정 부분 랠리를 치면서 채권 수익률을 내려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게 내년도에 일정 부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현재 들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 랠리를 점치는 게 중국 중심으로, 중국 정책의 이제 폭발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정책이 강력하게 밀어내리는 이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내년도 상반기 초반에 주식시장을 밀어올리거나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간 상태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희망 고문을 계속하고 있던 주식시장에서 일정 부분은 회복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채권시장은 결과적으로는 추세적으로 계속 내려가겠지만, 이게 10년 국채 수준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만약에 주식시장이 랠리를 치면 이 채권은 다시 윗방향으로 머리를 들면서 랠리를 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참고로 조심해야 될 게, 국내 타이거 ETF, 환율이 적용되는 타이거 ETF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타이거 미국채 선물인가요? 그걸 들고 있을 경우에는 타이거 국채 선물이 둘 다 악재로 작동할 수 있거든요. 환율이. 채권 수익률도 같이 작동할 수 있죠. 만약에 뒤늦게 지금 들어갔다 그러면 이 채권 수익률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주식시장이 올라갈 때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거기다가 환율은 주식이 올라가면서 밑으로 내려갈 거예요. 그럼 환차 손도 발생하고 채권 수익률에 대한 부분도 부정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면 KB스타에서 운영하는 그 환율 해지를 하고 방어를 하고 있는 미 국채 선물 있죠. 미 선물 찾아드릴게요. 자, 이 두 개입니다. 이게 타이거 미국채 선물이죠. 요건데 얘는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여기서 이거는 왜 그런 거냐면 환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채권 수익률 움직임보다 환율 적용이 더, 채권 수익률 내려오는 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크질 않아서 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이게 미 장기국채 선물입니다. KB스타. 얘는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 추세적으로. 이게 실제로 TLT나 SPTL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대로 움직이면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얘를 뒤늦게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환율이 하락하고 주식이 올라가고 환율이 하락하면서 채권이 올라가게 되면,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게 되면 얘는 상당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겁니다. 아랫방향으로 세차게 내려가겠죠. 얘는 환율은 커버를 안 하고 채권 수익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일정 부분 내려오는 강도가 약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 그런 움직임에 대한 우려성을 감안한다면, 이쪽에 있는 이 타이거
이 국채 선물을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KB스타 미 장기 국채 선물로 옮겨가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 게 위험성을 커버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쪽으로 갈 거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위험을 커버하고 안전한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전제 조건이 여기서 말하는 킹달러 저물고 난리를 치면서 환율이 밑으로 내려올 거다라고 하는 이게 실제로 실현되면이라고 하는 된다면이라고 하는 위험성을 커버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위험성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타이거 이거로 가입한 이걸 매수한 분은 얘를 매도하고 얘로 갈아타서 환차 손에 대한 위험을 커버하라, 이렇게 미리 사전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럼 과연 내년도에 경기 사이클,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을 공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경기 사이클, 글로벌 경기 사이클이 다시 저점을 찍고 회복이 가능하겠느냐. 추세적으로 뭐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추세적으로 이제 한 1년, 2년 정도 밀고 올라왔잖아요. 그 다음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 때는 상당히 거의 10년 넘게 추세적으로 밀고 올라왔는데, 그런 사이클로 접어드는 초입이냐 내년이, 그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미국의 이거 차지오프, 그러니까 그 부실여신의 증가 추세가 이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 추세가.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실여신 추세가 이렇게 쭉 갑자기 올라가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이게 경기 확장면이 더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거 있잖아요. 추세적으로 경기 확장면이 이렇게 길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후반 사이클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때하고 다른 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거는 이게 대출 태도예요. 90년대 중반 예의원절이거든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상각이 커진 소비자 대출 있죠. 소비자 대출 영역. 이것 때문에 보시면 여기 크레딧 카드입니다. 이게 크레딧 카드 관련된 것들, 여기에 이제 기업 대출, 가계 대출이나 이런 영역들은 여기에 지금 현재 통계치가 안 나와서 잡혀 있질 않거든요. 여기 나오질 않거든요. 기업 대출만 나왔고 카드 대출만 이땐 통계가 있었는데, 카드 대출이 이렇게 심하게 강화됐다는 얘기는 소비자 대출도 역시 심하게 강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기업 대출은 중기업이나 소기업 전부 다 안정적인 국면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오토론 이외에 모든 그 대출 기준이 강화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 이제 상각에 대한 부분, 상각의 그 가능성이 커지니까, 부실 대출 여신 규모들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 움직이는 것도 있지만, 이걸 보시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 장단기 금리 차거든요. 10년 국채 수익률, 3개월 국채 수익률. 근데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는 의미는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은행에서 대출해둘 때 이자 마진, NIM이라고 하는 이자 마진이 없다는 뜻입니다. 혹은 역마진이 나거나. 즉 90년대 중반 때는 그게 역마진 구조에 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역마진 구조에 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은행이 그 부실 여신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과정에 이게 증가해서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대출 마진이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해서 이걸 커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것 때문에 이제 공격적으로 대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옥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 이거에 대한 해소 사이클이 없이 그냥 다시 이 경기 확장면을 추세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시스템상, 경기가 순환하는 시스템상으로 놓고 보면 조금 일어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좀 내려주면 이 이익 구조, 마진 구조가 좀 좋아지면서 경기 사이클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오픈되기는 하지만, 금리를 살짝 내려주는 것이 과연 부실 여신이 증가하는 것을 막아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은 좀 해봐야 됩니다. 이건 지금 부실 여신이고, 이제 연체율도 한번 보면, 이거는 연체율입니다. 연체율인데 여기 보시면 급격히 올라가는 두 개가 있죠. 물론 밑에 있는 빨간 것도 살짝 들리기 시작했는데 지워버리죠. 안 보이니까. 여기는 빨간 게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다 살짝 들리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 두 개 이제 파란 거하고 여기 연두색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파란 이거거든요. 신용카드 대출이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연두색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소비자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쪽에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상각도 소비자 쪽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소비자가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다른 것들도 살짝 들리기 시작했지만 소비자 쪽이
지금 현재 신용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미국 경제 70%가 가계 지출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놓고 보면 이게 안 좋은 거죠. 이거 이외에 그 구조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채무조정 이런 것들 숫자도 점점 늘어나는 것들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 미국 가계는 붕괴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기준금리를 살짝 내려준다고 해서 정상화로 돌릴 수 있겠느냐? 그거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항상 이런 상황이 있으면서 해소되는 가장 주된 액션은 결과적으로는 기준금리를 일정 수까지 쭉 끌어내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그 기준금리가 조금 내려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 금리가 이렇게 경기 수축 국면 이렇게 강화되거나 그 상각이 늘어나고 이러면 이렇게 기준금리가 일정 부분 내려가 주지 않으면 경기 사이클이 다시 돌지 않는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나라 아시아 경기가 올라가고 미국 시장이나 이런 전체적인 금융시장이 그나마 좀 들리는, 그래서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상황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게 결과적으로 새로운 경기 사이클을 만드는 거냐, 그렇게는 곡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새로운 사이클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유럽 ECB 금리하고 미국에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혹은 다른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가 일정 부분은 상당폭 내려가 줘야만 새로운 경기 사이클이 시작되는 그런 거의 시발점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가는 이런 이슈가 발생되기 전에 이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주가는 급락하는 경험을 한번 다시 하게 될 겁니다. 같이 일어나거든요. 주가 급락하고 금리의 급격한 하락이. 그렇게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